강남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의 가해자가 대전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의 필요성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지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기저기 흉악한 사건들이 많긴 하지만 이게 전자발찌와 관련됐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건데 이번 말씀드린 사건의 전말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16일에 한 아파트에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인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인 사건을 벌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전자발찌를 이제 서초동 인근에서 훼손을 한 다음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고 그 남성이 간 곳은 이제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에서 18일 전자발찌를 그러니까 훼손하고 난 그 다음 날 18일에 날치기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 네. 적발되게 된 겁니다. 경찰에 예. 잡혀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경찰이 지금 그 문매를 맡고 있는 부분이 18일 날 날치기 사건으로 이 남성을 이제 잡았는데 네. 16일에 발생한 강남에서의 살인 사건과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16일 사건은 16일 사건대로 수사가 되고 어떻게 된 건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네. 결국 이 남성이 두 건의 범죄를 모두 저지른 거구나. 나중에 알게 돼서 예. 상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자거든요.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살해된 60대 여성 집을 사흘 연속이나 방문을 했다는 건데 두 사람이 그러면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면식범이라고 경찰은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예.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라고 봤더니 네. 이 남성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전전을 하다가 뭐 부동산 관련 일을 조금씩 아르바이트 삼아서 했다고 해요. 예. 뭐 결국에는 그것도 좀 불법적인 여지가 있는 그런 뭐 일이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 60대 여성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까지 방문하는 사이가 됐다. 뭐 이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에 알몸 상태였다는 건데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강도 강간으로 예. 10년을 이제 복역을 했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복역을 하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간이라는 이제 그 성범죄 전과가 있고 16일에 저지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60대 여성이 일단은 이제 알몸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게 상당히 예. 의심스럽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이 여성과 뭐 성관계를 후에 돈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뭐 살해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보도로 처음에 나오다가 예. 그게 이제 정정이 돼서 지금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여성이 거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살인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18일 날 검거했는데 16일 날 살인 사건은 몰랐고 18일 날 검거하고 나서 정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 16일 날 그 아파트를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제 사체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사건에서 이제 특히나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전자발찌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과 경찰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해서 사건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것도 날치기 사건으로 잡질 않았다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남성이 서초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한 상황은 그 남성의 위치는 전혀 이제 추적할 수 없는 상태가 없죠.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날치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지 좀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데요. 네. 경찰이 이 남성의 위치, 누적된 위치 정보를 14시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사실 이 남성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그 소관 부서거든요. 네. 법무부에서 이거를 경찰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나름대로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느냐라는 이제 비판에 우리도 처음에 이 남성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네. 법무부에서는 그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지금 줄 수는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14시간이나 지나서 이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때부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기본적으로 그 위치 정보라는 것은 개개인이 24시간 동안 어딜 왔다 갔다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뭐 개인 정보고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만 이제 누적 정보를 그 제공하게끔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이제 법무부 측이 엇갈리는 것이 과연 전자발찌 훼손한 그런 사례가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조금 설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민간에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법무부에다가 그 과거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준다는 거는 예, 법을 지켰다면 할 말은 없으나 법을 뭐 좀 규정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앞서 이제 경찰의 늑장 대응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전자발찌 관리 체계 아닙니까? 네. 그 이번 사건 말고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 전과자 혹은 관리자들이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사건을 벌인 경우가 또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잡아서 뭐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간 사람이었다라고 밝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네. 뉴스에서도 쉽게 접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뭐 2014년에 있었던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이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다음에 이제 도주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서 뭐 5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게 나중에 발각되고 뭐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 올 6월에만 그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서울에서만 2건이 있었어요. 많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사실 그 정도로 흔하다면 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건들인데요. 지난 10일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한 남성이 출소 이틀 만에 전자발찌를 답답하다고 끊고 달아났고요. 그리고 5일에는 한 고시원에서 그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강원도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잡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맘만 먹으면 그냥 떼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쉽게 가위로 자르면 잘리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법무부 소관의 이제 보호관찰소에 가서 예. 전자발찌도 실제로 이제 만져보기도 네. 했고 뭐 이렇게 뭐 부착을 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거 잘리면 잘라집니까? 라는 거였는데 사실 쉽게 잘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24시간 동안 사람의 발에 계속해서 부착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권과도 뭐 범죄자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불편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뭐 안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을 넣어놔서 뭐 위치 추적 장치와 여러 가지를 넣어놓기는 했지만 네. 맘먹고 남성 같은 경우에 힘이 또 세다 보니까 맘먹고 자르려고 한다면 예. 이게 잘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자발찌를 강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시계를 채워드리지 차라리. 예, 원하면 차고 다니고 원하지 않을 때 빼놓고 말이죠.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전자발찌 훼손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관련된 통계를 보면 또 좀 놀랄 일인데 통계 그림으로 준비한 잠깐 보시겠어요? 예. 성범죄자 외에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강도사범들에까지 전자발찌가 적용되면서 전자발찌 관리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6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2,900여 명, 3,000명 수준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사건 횟수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2011년에 17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 23건, 다음에 33건, 2014년에는 52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전자발찌 재범 사건도 늘고 있고 훼손 사례도 늘고 있는데 관리 수준은 늘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게 좀 생각해야 될, 고민해야 될 문제점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부착을 해서 그 재범률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하는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 범죄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날의 이제 그 경계에서 어디가 과연 이제 이상점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 성범죄나 뭐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만 부착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인권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인력이 그러니까 관리 인력 체계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마련돼 있습니다. 전자발찌 그 장치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보호관찰소도 잘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관리하는 인력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제대로 굴러가게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상에도 자체적으로 네. 그 인권 제한적인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전에만 모든 허락을 받는다면 사실상 뭐 해외여행도 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네. 물론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 강력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해외를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 굉장히 뭐 신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예. 좀 주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요. 그 중간에서 경계점에서 이상을 잘 찾아야 되겠죠.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어렵네요. 네.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뭐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칩 같은 걸 사실 이제 우리 인체에다가 집어넣는 기술들이 네. 많이 발달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인권 문제가 또 있고 고민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국에 2,500명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대책들 지금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법무부나 혹은 뭐 이런 데서 조금 대책들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런 관련 사건들이 있을 때 판사는 사실 뭐 이런 그 내가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관리 인력이 충분히 있는가까지 고려를 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내리진 않겠죠.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력범죄가 늘다 보면 판사들도 점점 그렇게 그 전자발찌 부착 명령 그 범위가 넓어질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관리 인력 체계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호관찰소 100명이 범죄자 2,200명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하루에만 그 보호관찰소에서 그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이 뭐 어떤 반경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이럴 때 경고가 울리는데 네. 하루에 8,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인력들이 8,000건마다 매번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하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고는 울리는데 그거에 대한 좀 경각심은 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전자발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겪었을 법도 해요. 예,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사실 전자발찌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네. 실용적인 문제로 그 대중화가 안 되다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다가 1984년에 한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가 고안을 해냈다 그래요. 네. 고안을 해서 이제 실제로 명령을 내리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수준 발달을 해 있습니다. 뭐 사람의 그 피부에 있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아니죠. 피부 속에 있는 네. 이제 알코올 농도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또 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뭐 이동할 때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뭐 뛰어가고 있는지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지 이 이동 속도까지 다 관찰을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재범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조금 명백하게 판단이 가능하고 좀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그 운영되어 온 역사가 길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한 경우 재범은 그 자체로 이제 처벌 수위가 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텐데 전자발찌 훼손한 것으로도
처벌이 분명히 더 되겠죠. 그렇죠. 예. 전자발찌 부착과 뭐 부착을 하는 명령 자체나 아니면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일들은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이제 법률에 따라서 네. 의율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훼손을 하고 도주했잖아요. 그러면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범죄들이 그냥 이것만 훼손하고 도망간다기보다는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훼손하고 도망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다른 범죄들과 연관이 돼서 같이 이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1년 이상이라고 평은 규정이 돼 있지만 더 높은 형을 받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톰 크루즈 주연의 헐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참고해서 법무부가 범죄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거는 저도 이제 처음에 보고선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딱 떠올랐는데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거를 거의 100% 확신을 해서 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서 뭐 체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사전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야간에 뭐 놀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야간에 놀이터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전 예측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출동을 하고 그거를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인원이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이제 전자발찌와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대책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